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임주혜.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유재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박수현.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 같이. 짜라짜라짜라짠짠짠. 아, 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특급 사랑하는 법방송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준비된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저는 아침 말고 밤에 불러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유지안입니다. 법률 수연아 하고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법률신문 기자 박수연입니다. 그래요. 법률 수연아. 홍가요? 법률 박수연 선생. 법률 수연 선생님. 네, 오늘도 역시 힘차게 저희가 좀 노래로 네. 시작을 해봤는데, 야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이제 초복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더운 가운데 우리 임 변호사 그리고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더위를 좀 잘 타세요? 아니면은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는 더위 사실 잘 이겨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이게 출산 2번 하고 나서 체질이 변했는지 오. 더위 잘 안 타요. 더위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도 이 초복도 이겨내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박 기자님은 진짜 더위 안 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더위를 또 안 타진 않아서 사실 저는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백팩을 매는 편인데 아우, 뭐 여름을 덥지. 이제 잘 이겨내기 위해서 큰 옆가방 하나를 구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노트북이 들어갈 옆가방. 왜냐하면 백팩을 매면 등에 좀 땀이 차서 네. 좀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구리 쪽은 땀이 안 차나 보죠? 조금 덜 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등보다는. 잘 찬다. 아니 뽀얀 애기 피부 재환님은 어때요? 땀 흘리는 거예요? 어때요? 더위 많이 타요? 전 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그냥 집 안에서 이불 덮으면서 에어컨 트는 거 아세요? 뭐 무슨 느낌인지 뭔지 알죠? 알겠어요. 그거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손입을 덮고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햇빛 네. 좀 쬐야죠. 쬐야죠. 문제가 많더라고요. 해야지. 자, 이게 7월 중순쯤 되면 정말 기력이 이제 쇠할 때가 됐습니다. 여름에는 일단 잘 먹는 게, 그쵸? 맞아요. 잘 먹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특히나 법률 보양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법세상에서 잠시 논의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코너가요. 새법률 완전 정복인데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소개를 해준다고요? 박 기자? 네, 혹시 국민동의청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본인 동의청원? 그건 좀 생소한데? 그런 거 청원하러 클릭해 본 적 있어요. 아, 정말요? 네네. 네, 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재환 씨는 또 알고 계셨나 봅니다.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2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서 국민의 청원권을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약간 입법신문고 이런 거겠네요. 맞아요. 네. 입법신문고 이 표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사항은 또 법에 정해져 있어요. 청원법 5조에 따라서 피해 구제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으로 이제 청원법에서 대상이 되는 사안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원을 하면 입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국민 5만 명이 동의를 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본회의로도 갈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 김용균 씨의 모친이 제기한 청원이 또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해 12월에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문고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국민 입법 창구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5만 명이 동의를 한 것 중에 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12년간 당한 학교 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 학폭 사건에 대해서 다뤘고 이게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 방송분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12년이라는 시간이면요. 진짜 네. 초, 중, 고등학교 거의 뭐 청소년 시기 전부에 해당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기에 학폭을 당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청원을 올렸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28살 표예림 씨입니다. 잠시 청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2년간 집단 따돌림과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모욕, 갈취 등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 수가 초등학교 때 30명, 중학교 때 47명, 고등학교 때 43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올해 1월 13일에 2013년 특수상해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현재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불송치 처분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라고 해서 청원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원수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예, 이 학폭 정도가 거의 그 드라마 그 글로리에 나온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사실 표예림 씨가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고 좀 같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진술서를 쓰셨던 거를 보면 가해자들이 이제 그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통에 좀 이렇게 넣는다거나 뭐 신발에 압정을 넣어 놓는다거나 뭐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하는 등의 학폭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니 수년을 그렇게 시달렸는데 선생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선생님 반응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친구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네가 못 어울리는 거다. 와, 이렇게 최악이다, 말씀을 진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청원을 보니까요.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죽하면 생존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현재 학교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불안, 불면,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서 1년 넘게 지금 치료를 계속 쭉 받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그 아픔을 차마 정말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당사자인 표예림 씨가요.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심지어 저희 제작팀에 직접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 초, 중, 고 총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 표예림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이 신고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에 한해서는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수어 성폭행과 같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날짜로부터 기산점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어떤 피해 사실을 밝히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법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밝힌 점이 정말 용기 있으신 결정인 것 같아요. 네네. 좀 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표예림 씨가 왜 제대로 가해자들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인데요. 학교 폭력이 어떤 다른 별다른 범죄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부분, 뭐 압정을 넣어둬서 다리를 다치게 한다거나 뭐 상해를 가하는 부분 이게 폭행으로 의율이 되겠죠. 근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해죄의 경우에도 7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0년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폭력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는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또 경황이 없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 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표예림 씨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이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을 당한 날부터 기산이 되는 걸로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성년이 된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왜 우리가 학교 폭력 미투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의 경우에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폭력 사실을 밝히겠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또 내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허. 이런 부분 범죄 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증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지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증언도 얻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제시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좀 더 중시해달라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그렇고 이게 학교폭력도 그렇고요. 이게 공소시효를 두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네.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 혼자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의 고통, 사회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에는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울해야 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야 하고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남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자로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한 장 한 장 받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국회 사이트에 이렇게 국민 동의 청원이 있다는 것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몰랐잖아요.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저희도. 들어보니까 그 청원권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청원의 화답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함께 만드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종횡무진 입법 활동에 매진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입법자들. 오늘 모실 분은 누구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대세입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를 지금 바꿔야 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할 때 좀 정부가 그거는 지원을 해주자는. 여러분, 인천 부평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홍영표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21대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중진 의원 홍영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예. 마침표 역할. 네, 마침표를
아, 제가 너무 시작부터 맞췄나요? 뭐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예. 사실 뭐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죠.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 이런 것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일을 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침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마침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예. 일 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을 그냥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어쨌든 책임지고 맡으시면 네. 마침표까지 찍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이제 소개를 좀 드린 건데요.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요즘에는 어떤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좀 바쁘실까요? 제 지역은 사실 서울의 구로공단이 6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년 후에 부평 수출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산업화의 굉장히 중심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산업단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주거 지역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땅이 좁은데 많이 삽니다. 그래서 시골에 한 면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인구 대비 공원이 가장 작은 도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평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평에는 지금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제3보급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전체 합하면 한 40만 평 돼요. 이것에 이렇게 좀 대규모 공원을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뭐 영국의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부평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 굴포천 길부터 해서요. 부평에서 국회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실이신가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부평에서 여의도군요. 사실은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네. 시간이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합니다. 요즘에 여름 같을 때는 한 거의 매일도 탑니다. 네, 아침이나 저녁에. 네, 그러는데 딱 30km거든요. 네. 제가 좀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시간이? 정도. 와. 처음에 시작은 사실 제가 집에서 국회까지 오는데 원래는 한 30분이면 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 인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경인고속도로가 갈수록 이렇게 지금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자전거를 타서 좀 시간을 아끼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이게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많이 탑니다. 와. 대단하신데. 근데 저는 돌아올 때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죠? 이사리 쪽 가면은 버려진 자전거들이 꽤 있어요. 거기까지는 타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집으로 오려면 맞아요. 힘드니까. 근데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시고 또 지구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특히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부러운 게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출퇴근을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그게 높이는 겁니다. 뭐 타는 분이 없나 보죠, 자전거를? 타보죠. 제가 탑니다. 전기 자전거를. 오. 전기 자전거도 전기- 좋죠. 전기 자전거는 저 페달 안 밟아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나가요.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나갑니다. 넣어두세요. 예. 너도. 그래도 뭐 네. 전기 자전거만 해도 훌륭합니다. 예. 뭐 의원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자전거를 타시고 거기서 뻗어나가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사선 의원님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가 바뀌어도 어려운 건 없으신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건 없으신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국회가 우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또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되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실종되는 상황. 이게 그러다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네. 요즘에 좀 말도 험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인자하셔서 인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자하셔서. 아니 요즘 정치권에서는 인재하면 별로 점수를 못 딴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의원님 요즘은 국민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독한 말로 자극적인 것만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 네. 다들 뭐 좋아할 저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튼 뭐 사선 의원으로서 국회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하고 서로 그래서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사선 중진 의원이시기에 이렇게 큰 그림도 좀 그리시는 것 같고 확실히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눈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연 요즘에 또 어떤 법안에 공을 들이고 계신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영표 의원과 함께 나눠볼 법안은 바로 이겁니다. 전기차 열풍에 닻을 올려라. 환경 자동차 3법입니다. 이건 뭐지? 이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30만 대 이상 보급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뭐 자전거를 통해서도 실제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고 그 정도로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도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이 좀 더 크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한 1억 대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면 약 10% 정도 전기차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기차 보급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2, 3년 전부터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이제 미래형 자동차, 특히 친환경 자동차는 이제 대세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의 어떤 중요한 산업이 뭐냐 하면은 이제 특히 반도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나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뭐 현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GM, 뭐 르노 삼성 이렇게 이제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2030년만 가도 대개 한 50% 이상으로 바뀔 거고 아니, 실제로 유럽이나 네. 이런 나라에서는 아예 딱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차를 네. 몇 년도까지만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한 회사들은 2030년까지만 내연차를 생산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 7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예를 들면 고용 인력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많은 부품 업체들이 일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와 관련한 그런 산업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의 생태계를 지금 바꿔야 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이게 반도체 못지않게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네. 세계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일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가 수년 내 1억 대를 넘을 거란 전망이 있어요, 진짜. 네, 그렇게나 많이요. 블룸버그 NEF가 최근에 장기 전기차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올해 초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전기차 대수가 누적으로 2,7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미비한 수준일 수 있지만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서 3년 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40년이 되면 7억 대 이상으로 이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이제 한 40%에서 50% 비중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금액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30년 8조 8천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경 1,211조 원. 에 달합니다. 2050년이 되면 57조 달러, 약 7경 2,618조 원. 저도 이게 숫자가 생소하니까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운데 7경 2,61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니 이건 실은 이제 누가 봐도 쉽게 말해 되는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 산업을 핵심으로 아주 뭐 투자 유치 경쟁도 치열하겠는데요,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IRA 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의 어떤 세제상의 혜택, 보조금들을 이제 주기로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회사들까지 미국의 그 IRA 법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도 그린 딜 산업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규모가 크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게 작년부터 전기차 관련 토론회를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성황리에 맞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뭐 정부, 노동계, 또 학계 이런 전문가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토론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의 성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린 이 환경자동차 3법일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법안 어떤 것들인가요? 우선은 전기차 3법이라고 제가 부르고 법안을 냈는데요. 하나는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것을 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전기차 3법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 특례 제한법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대한 국가 전략 산업을 하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어떤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 전체 투자 금액의 30%를 감면해 주는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차가 빠져 있었죠. 제가 이제 이걸 미래차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했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을 미래차까지 확대하도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현행법상 인구와 산업의 점점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서는 또 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거라 지금 남은 과제는 수도권에 대한 그런 지원 배제 조항이라고 의원님 보고 계신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 사실 지금 수도권의 인구의 54%가 살고 있고 이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 새로운 어떤 산업 또 새로운 공장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시키고 지방에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의 어떤 공장들의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은 사실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자동차 산업을 보면 제 지역에도 한국 GM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한국 GM이 1, 2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몇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그렇게 또 주변에 많은 어떤 연관된 어떤 부품업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 소아리 공장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몇천 명이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공장 문을 완전히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는 그 공장이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할 때 좀 정부가
그거는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평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수도권 과밀 지역인데 거기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지금 기아가 최근에 2024년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토닉, 리오 등 이제 이런 자동차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전기차 제조 시설로 전환해서 핵심 전초 기지로 육성한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에서 배제가 되면 사실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자동차 소화리 공장은 지금 거의 한 7, 80년 있었던 공장인데 진심으로 좋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네.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 한다면 거기서 일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환경자동차 3법 두 번째 법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요. 이건 또 어떤 세제 혜택을 좀 담고 있을까요? 그 지방세에서는 이제 그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품 회사 같은데 또 같이 좀 혜택을 주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세 문제는 이것도 이제 법을 바꿔야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혜택을 좀 받게 그렇게 돼 있죠. 네. 특히 이게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 이런 혜택을 안 주면 그 공장을 폐쇄하고 그 공장이 지방으로 옮기냐 안 옮겨요. 그렇겠죠.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런 일자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박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산업단지 내 건축물이 있다. 어느 정도 좀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사업자들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35%를 경감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75%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취득세 25%를 경감을 하고 있는데 사업구조 전환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설비를 교체하는 걸 촉진할 정도로는 지원 수준이 사실 조금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수도권에 사실 아까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다 이건 진짜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다시 미래형 전기차로 그 공장의 시설을 그렇게 전환할 때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단서가 그걸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되네요. 네. 근데 이와 연관되어서요. 결국 이 전기차 산업 쭉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입니다. 전기차 산업과 어떤 연관성 갖고 있는지부터 의원님 좀 궁금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기업으로 한국 GM과 르노 삼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면 정부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자는 법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법안이 제가 이 문제 제기라고 공론화를 했더니 특히 이제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또 한국 GM에서도 이게 설비를 전환시키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제가 그 반응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첨단 산업인 전기차라든가 미래형 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역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한국의 자동차회사 현대 기아가 미국에 가면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준다면 공장을 어디다 짓겠어요? 어떤 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이제 나중에 뭐 정해지겠지만 규모나 이건 공장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다. 어떤 그 규모가 크면 규모가 큰 대로 해서 그건 이제 다른데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목적은 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의원님 수도 또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결국 이런 외국인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거니까 보조금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 제대로 투자가 이행이 안 된다거나 산업 발전과 연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먹튀 방지 조항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보조금을 지원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지원 계약 의무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배로 저희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금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큰가요? 크죠. 크죠. 그런 기업으로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법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죠. 그렇군요. 아니 이게 확실히 어떤 법안이든 이제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를 하던 중에 이 책 선물을 하셨습니다. 장차관 기획재정부 장차관 질의응답 시간에 이게 제인스빌 이야기 특별한 좀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이게 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는 80년 된 GM 공장이 어느 날 문을 닫아요. 거기에서 공장에서 수천 명이 일하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하는 과정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산업이 실패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 지역 사회가 무너지는가 이거를 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했죠. 네. 그리고 하여튼 사드렸습니다. 그 책에 담긴 의미를 좀 아셨겠죠? 정말 멋진 대처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질의 시간에 날카로운 뭐 질문이나 네. 호통 대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책을 딱 선물하는 거. 저도 뭐 하나 골라서 우리 팀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와, 이게 오늘 이게 뜬금없이 질문 드린 것도 많은데 섬세히 답변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중진 의원이신데 네.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네, 만약에 아니었다. 오래 하셨으니까. 예술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취미는 사실 좀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음악인데 저는 70년대 말에 대학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 아닙니까? 우연하게 클래식 음악 다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 네. 서울에 2개밖에 없었는데 뭐 종로에 르네상스, 명동에 필하모니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좀 듣기 시작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음악을 좀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네. 꼭 음악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데 네. 클래식 쪽이면 우리 재한 씨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아니요 근데 저는 뭐 크로스오버로 네. 다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또 그런 음악실 만드는 거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나중에 좀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오랫동안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전문가니까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음악,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흔히 말하는 통수 네, 네, 네. 그런 거 절대 없이 네. 네, 아주 원가에 네. 네. 도대체 작곡가인지 아니면은, 예. 오늘 의외의 소득이 네. 생겼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한 법안들도 열심히 또 마침표를 찍는 열정을 좀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의정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저희가 좀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또 중진으로서 세계가 지금 크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고 또 그런 변화된 정세에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건지 이런 데서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제가 지금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한중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는데 또 우호 협력 또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마침표 역할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의원님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은 저물면서 거의 3, 4년 만에 이제 회식이 좀 슬슬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술자리가 조금씩 느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세 분도 좀 적당한 음주를 즐기고 계세요? 저는 음주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금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에서 금주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안주도 되게 많이 먹게 되고, 네, 안 좋죠, 정말로. 야, 저는 그 대학교 시절 술 마시고 제 친구가 그 떡볶이 거기 파는 데 있죠? 네. 예, 거기 상점 앞에서 김말이를 한 10,000원어치를 혼자 주워 먹는 걸 봤어요. 몇 개예요 그러면? 한 20개 먹은 거예요? 제어가 안 돼. 야, 제어가 안 돼. 그냥 앉아서 계속 집어 먹더라고. 우리 박 기자는 어떻습니까? 좀 회식.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조금 뭐 식사 자리나 이제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하는 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국장 모시고 식사 자리를 하기도 하고 술자리를 갖고 회식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신랑이랑 집에서 그냥 이제 맥주 한두 캔 정도. 예. 제가 아는 변호사분들은 술이 다 세요. 네, 그렇게 또 모이시면 또 이렇게 세게 드시더라고. 임 변호사도 그렇죠? 취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봐. 야. 법조계가 세더라고. 예. 뭐 그렇게 술 먹고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러는지 오, 이 야. 상태 그대로.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밤에 이런 뭐 회식을 간혹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낮술일 경우도 살짝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낮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뭐 반주로 한 잔 정도. 네.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낮술도 밤술만큼이나 굉장히 좀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낮에 뭐 한 번씩 뭐 식사하시다가 술 마셔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 잔만 마셔도 평소보다 더 얼굴 좀 확 달아오르는 거 느끼신 경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밤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대 음주가 특히 좀 위험한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11.7%가 해가 떠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서는 주간 음주자의 비율이 20%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때문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중 하나가 스쿨존 음주운전 탓에 이 9살 어린이가 숨진 일입니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좀 사실관계를 좀 살펴주시죠. 네, 작년 12월 2일 오후 5시경에 39살 A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는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무기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우리가 항상 네. 경계해야 되는 경계해야죠.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에서는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위험 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을 친 사실을 몰랐다, 배수로를 넘은 줄 알았다. 그런데 한 20m 떨어져 있는 집 주차장까지 갔을 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차장 가서야 알았다는 거가 일단 벌써 문제고. 그렇게 일종의 뺑소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건 뭐 아니 사람을 쳐놓고 배수구를 넘은 줄 알았다는 이건 만취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왜 7년형이에요? 이게 최고형인가요? 그건 아니죠. 일단 네. 검찰에서는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이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전력이 이전에 없었고요. 암 투병 중인 점, 그리고 유족이 지금 이걸 수령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3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서 정한 양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판결에서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이를 친 직후에 그 집이 바로 근처였는데 20m 정도 떨어진 그 집의 주차장에 정차를 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았다는 점, 그러니까 바로 사고 직후 결국 주차 후에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면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 요청한 점 등이 이제 반영이 돼서 당장은 자리에 떴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봤을 때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서 사실 징역 7년이 나왔고 뺑소니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이게 와서 다시 보고 이거 처음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지난 다음에 구호 조치가 네.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형사 공탁 부분입니다. 이게 네. 합의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형사 합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합의금은 결국 이제 피해자가 이 정도 돈을 받고서 그걸로 다 피해가 보상될 수는 없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합의를 해준다.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합의의 개념인데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좀 참작해 주겠다 이런 것이 형사 합의인데 내가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게 되면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가해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절대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피해자가 절대 합의금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형사 공탁이라는 게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제 합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 일정 금액을 이제 법원에다가 맡겨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해자가 대부분 찾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렇게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가해자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법원에 이 금액을 공탁했다. 상당하게 내가 이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 점을 양형에서 참작 요소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 공탁도 이제 형사 처벌을 좀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탁금은 결국 유가족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받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네. 그 사고로 사라졌는데 네.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1심 판결은 7년형으로 나왔고 가족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에서도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이런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과 몇 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이제 9살 배승아 양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승아 양은 사망을 하고 같이 있던 초등학생 3명은 좀 중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에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윤창호법도 네. 있고 민식이법도 있고 네. 그래서 그간 좀 처벌이 강화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음주운전 인명사고 시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그 기준 자체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은 2019년도에 그리고 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경우에 처벌을 대폭 상향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 2020년도에 시행이 돼서 음주운전이나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건 맞는데요. 특히 이 일명 그 민식이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보면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징역형 자체는 굉장히 대폭 상향해 놓은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처벌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대폭 상향을 해 두었어도 사고 예방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무조건 무기징역인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진심으로. 네, 실제 민식이법을 만든 강훈식 의원이 최근 3년간 민식이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넘겨진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5건이 있었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 재범률 자체가 2022년 기준 42.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낮이건 밤이건 음주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요새는 뭐 강요하지도 않고 예, 즐겁자고 마실 수 있는 술인데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예, 운전대를 잡는 건 흉기를 들고 달리는 격이니까 그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스쿨존에서의 몹쓸 운전으로 내 아이가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중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하는 7말 8초. 야하. 이게 또 휴가철에 음주운전이 또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휴가 가면 이제 기분 좋아서 꼭 한잔 하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주무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괜히 운전대 잡아서 음주운전 하시는 일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 경찰 아저씨 분들께서 조금만 더 많이 순찰도 돌아주시고 그런 위험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이제 휴가지에서 바다 들어가시거나 산에 오르시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 유의하면서 즐겁게 휴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하자고 떠난 여행에서 비극을 만들면 안 되겠죠. 어떠한 경우든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거나 즐거운 여름 휴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가 뭐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휴가지 가서도 시간이 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힘차게 외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